안녕하세요. 양질의 책을 선별해서 아나운서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데이비드 바크, 존 데이비드만 지음, 엄성수 옮김, 위너스 북이 펴낸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입니다. 사람들은 수입이 늘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많이 벌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입이 늘면 지출도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은 분명 중요하지만 부를 쌓는 핵심은 수입의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조이는 열심히 일하며 바쁘게 살지만 재정적인 여유 없이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리고 대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재정관을 다시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헨리와 바바라의 이야기로 꾸며지는데요.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라떼 효과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 내 삶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매일 그렇듯 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전철에 오른 조이는 더블샷 라떼를 홀짝이며 문제의 사진을 생각했다. 목적지인 로어 맨해튼까지 가는 40분 내내 그녀는 그 사진을 떠올렸으며 전철에서 내리려고 다른 많은 승객들과 함께 서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 사진에 골몰했다. 대체 그 사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큘러스. 사람들은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세계 무역센터 내 환승역을 오큘러스라 일컬었다. 조이는 매일, 정확히 말하면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이곳을 지났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서쪽 중앙홀 복도로 들어가자 왼쪽 벽에 거의 축구장 길이만한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가 있었다. 평소에 그녀는 끊임없이 바뀌는 그 디스플레이 광고에는 눈길도 안 주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기 바빴다. 그러나 오늘은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운 영상을 보기 위해 다시 발길을 멈췄다. 영상 속에는 고깃배 한 척과 어부들, 그물들이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문제의 사진 속 배와 아주 비슷했다. 다만 이 고깃배는 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좌초되어 있었다. 이상해. 이상하게 불안해. 어느새 영상 위로 커다란 글씨들이 주르륵 올라가며 이런 메시지가 떴다. 너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잠시 후 그 영상은 사라지고 다른 광고들이 이어졌다. 조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복도 끝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랐다.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 아트리움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였다. 바깥으로 걸어나가자 눈부신 햇빛이 쏟아졌다. 맞은편에 그녀가 근무하는 빌딩이 보였다. 서반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세계 무역센터였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다. 조이는 이 위치에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힌 채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간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너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광고 문구였다. 보험회사였는지 아니면 자동차 회사였는지 여행 어플이었는지 그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무슨 광고 문구에 빠져 있었다. 내 친구 제시카가 저 슬로건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았나? 광고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든 이 광고 문구는 제시카가 하는 이야기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조이 자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녀를 괴롭혔다. 메시지는 꼭 그 사진과도 같았다.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 사진 말이다. 그녀는 갑자기 왼쪽 손에 들고 있던 라떼 생각이 났다. 차갑게 식어있는 라떼를 한 모금 마셨다. 이날 그녀는 왜 모든 게 평소와 달라 보였던 걸까? 너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면 도착하는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조이가 가고 있던 곳은 정확히 어디였을까? 그녀는 정확히 어느 곳에 도착하길 기대했을까? 이전에도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녀의 옆을 지나던 한 남자가 잠시 멈추고 팔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서둘러 제 갈 길을 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이도 움찔했다. 출근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세계무역센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녀를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그녀는 다시 근처에 있는 콘크리트 벤치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라떼가 들려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과 출근길로 바쁜 사람들이 그녀 앞을 지나갔다. 그녀는 나직한 음성으로 물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나 지금 내 삶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은 생각보다 부자다. 뭔가 해봐요. 바바라가 했던 말이다. 다음날 그녀는 15분 일찍 집을 나섰다. 바바라의 조언대로 일단 카페를 찾아갔지만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헬레나 카페 안에 좀 더 머물 수 있었고 사진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바로 그 사진이었다. 그녀는 2미터 정도 뒤로 물러서서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리 대단한 풍경이 아니었다. 동틀역의 바닷가 마을, 출어 준비가 끝난 조그만 고깃배, 조그만 항구에서 왔다 갔다 하며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 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리 끌어당긴 걸까? 그녀는 다시 몇 발짝 앞으로 다가가 사진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붙은 조그만 글씨를 읽어보았다.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1200. 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진치곤 비쌌지만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는 걸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이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1200달러면 그리 비싼 게 아니었다. 한 달치 월세도 안 되지 않는가. 조이 정도라면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은행 계좌의 여윳돈으로 사고 싶던 것들을 사던 때가 대체 언제였던가. 기억도 안 났다. 아,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났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라벨을 보았다.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런 설명은 없었다. 가격 외에 적혀 있는 유일한 정보는 사진 제목이었는데 제목이라는 게 딱 한마디가 전부였다. 예스. 예스라. 바닷가 마을 사진의 제목치고는 특이했다. 이 사진은 아직 임자가 없어요. 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걸 살 여유가 없어요. 헨리가 그녀의 손에 들린 라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라떼를 살 여유가 있다면 그가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벽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그림을 살 여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녀가 말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다. 아마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부자일 겁니다. 조이는 밤새 뒤척였다. 실은 그날뿐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잠을 이룬 날이 거의 없었다. 대개 새벽 2, 3시쯤 잠에서 깼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다시 잠들지 못했다. 헨리를 만나고 온 그날 밤은 유독 힘들었다. 잠에서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했고 걱정이 꿈속까지 따라왔다. 꿈속에서 조이는 헬스클럽 러닝머신 위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러닝머신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갑자기 속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 그녀가 조금 더 빠르게 달리면 되니까. 그런데 기계가 또 제멋대로 빨라졌고 그녀는 기계 속도에 맞춰 달리기 시작했다. 러닝머신 속도를 늦추려고 다운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오히려 속도가 빨라질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를 하는 중이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렸지만 도저히 기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조이는 숨을 헐떡이며 깼다. 티셔츠가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침실용 탁자 위에 있던 물 한 잔을 마시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했고 쿵쿵거리며 정신없이 뛰던 심장도 조금씩 안정되어 마침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다소 극적인 드라마를 해석하는데 굳이 철학 박사 학위까지 필요하지 않았다. 꿈에서 펼쳐지던 장면 그대로 조이는 통제 불능 상태의 러닝머신을 주당 50시간씩 뛰고 있었다. 아침 일찍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가 밤늦게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 돌아왔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대개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다. 그리고 가장 등골이 오싹했던 건 죽어라 달리고 있는데
대체 어디로 달리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어둑어둑한 아파트 벽을 응시하며 조이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랑? 아니, 그녀는 아직 젊어 사랑을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 우정? 아니, 그녀에겐 제시카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었다. 그녀 생각에 자신의 삶에서 빠진 것은 생계였다.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써라.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지난주에 몇 시간이나 일했나요? 40시간 내외요. 어쩌면 50시간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좋아요. 그럼 그 중에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한 시간은요? 조이는 대답을 하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다. 그 시간 가운데 다? 아니면 전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게 정확히 뭐죠? 당신이 번 돈을 당신한테 쓰듯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한 시간이요. 당신의 삶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 조이 당신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이요. 아침 9시부터 일을 한다고 치죠. 대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일해 번 돈은 바로 세금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다음 11시 반부터 2시까지 번 돈은 그러면서 그는 조이를 올려다 보았다. 담보대출금? 아님 집세? 집세요. 조이가 말했다. 좋아요. 집세와 공공요금, 2시부터 3시까지 번 돈은 대개 교통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3시부터 5시까지 번 돈은 기타 비용, 즉 의료비, 유흥비, 부채, 신용카드 등으로 나가고요. 학자금 대출도요. 학자금 대출 살벌한 놈이죠. 그리고 물론 식료품비. 거의 다 밖에서 사 먹어요. 조이가 거들었다. 아, 헨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있는 라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 그녀가 말했다. 커피를 빠뜨려선 안 되죠.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이 중 몇 분 정도에 해당하는 돈만 떼어내서 절약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니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원하는 것 하나조차 살 돈이 남지 않는 거죠. 모든 게 씁쓸한 사실이었지만 조이의 경우 특히 원하는 것 하나라는 마지막 몇 마디에 찌르르 가벼운 전기가 온몸에 흐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심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좋아요. 3가지 비결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그는 노트를 넘겨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더니 빠른 속도로 뭔가를 휘갈겨 썼다. 먼저 자신을 위해 써라. 조이, 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린 모두 특별한 걸 하기 위해 여기 이 땅에 왔고 또 이런 삶을 살게 된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걸 하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라 바빠서죠. 회사로 가는 에일 전철 안에서 조이는 헨리가 한 말을 생각했다. 우린 모두
뭔가 특별한 걸 하기 위해 여기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조이는 그 말을 믿었을까? 만일 그랬다면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여기 이 땅에 온 걸까? 자동으로 되게 하라. 헨리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조심스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뭔가 질문할 게 있군요. 그녀가 답했다. 네, 사실 여러 개 있어요. 말씀드렸듯 돈에 관해선 제가 아주 약하거든요. 유리병 속에 돈을 모으는 일 말이죠. 솔직히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쓰라라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알겠는데 몇 년은 고사하고 단 몇 달도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멈춘 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마 학창 시절 예산의 장점들에 대해 배웠을 건데요. 예산이란 게 기업이나 다른 조직들에선 꽤 잘 통하죠. 그러나 개인의 경우엔 그렇지 못해요. 저축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수표를 써야 한다면 제대로 되질 않겠죠. 지금 성격 테스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이, 인간 본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예산이라는 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선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베런이 끼어들었다. 조이는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은 뒤 말했다. 아니요, 왜죠?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이유예요. 베런이 다시 한번 끼어들었다. 다이어트 비슷한 거예요. 시작하긴 쉬워도 계속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돈이 나가는 곳들을 쭉 적어놓고 삶을 쥐어짜가며 거기에 맞추라는 건데 그야말로 악몽이죠. 우리 본성에 반하는 일이고요. 헨리가 미소 지었다. 맞아요. 내 논지도 이 친구 말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믿을 만한 예산이라 해도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 써라를 가능하게 해주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그러더니 헨리는 자신의 노트를 주르륵 넘겨 전날 썼던 페이지를 찾았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위해 써라 라는 말 아래에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말을 휘갈겨 썼다. 예산을 짜지 말라. 자동으로 되게 하라.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매주 수표를 써야 한다거나 규칙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입금을 해야 한다면 조만간 모든 게 흐트러지게 될 겁니다. 조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스스로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 바쁜 정도가 아니에요. 해결책은 단 하나. 헨리가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단순하면서도 자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매일매일 모든 게 당신 손에서 벗어나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훈련을 할 필요도, 자기 통제를 할 필요도,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게 되지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갑 속에 없는 걸 쓸 순 없다. 베런이 끼어들었다. 바로 그거야. 헨리가 말했다. 그게 바로 자동화 시스템의 장점이죠. 고용주와 협약을 맺어 월급을 2주마다 받든
매달 받든 그 돈에서 자동적으로 401k 연금을 붓게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일정액을 떼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동으로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다예요. 간단하네요. 조이가 말했다. 간단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되게 하지 않으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게 한다. 휴대폰에 메모를 하며 조이가 중얼거렸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3가지. 바바라가 가까이 다가와 조이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이건 언론정보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조이의 책상을 내려다 보았다. 메모할래요? 조이는 노트북 키보드 위에 2 손을 올려 타이핑할 준비를 한 뒤 다시 바바라를 올려다 보았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그리곤 바바라가 한 말을 반복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좋아요. 그럼 계속하죠.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수입이 더 많아지면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헨리도 벌써 했을 건데요.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연결성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진 말아요. 물론 괜찮은 수입은 아주 멋진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수입을 추구하는 게 꼭 돈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수입이 더 많아지면 기존의 돈 문제 역시 더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돈 관련 문제들은 보통 습관에서 나오는데 수입이 는다고 습관까지 바뀌진 않거든요.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인 거예요. 잘 이해되죠? 네, 지금까지는요. 타이핑을 하며 조이가 말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으로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녀의 돈 문제는 그녀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째서 수입이 느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인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수입이 아니라 현명한 절약과 투자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돈과 관련된 2번째 잘못된 믿음이 나와요. 먼저 많은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 말이죠.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돈과 관련된 2번째 잘못된 믿음이죠. 조이는 페이지를 넘겨 다음과 같이 타이핑하고 박스를 쳤다. 잘못된 믿음 2번째.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투자하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싶어져요. 부를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헨리가 차트 보여줬죠? 하루에 $5, 하루에 $10 등등. 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전혀 허풍이 아니에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복리의 힘은 중력처럼 실제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에 1달러씩. 시작하는데 절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조이에게 필요한 건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마음먹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바바라. 정말이에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전 제 삶이 온통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원치 않거든요. 물론 그래선 안 되죠.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오히려 돈이 부족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순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돈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조이, 돈이 떨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면 남편이든 재정 자문이든 아니면 백마탄 멋진 기사든 다른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 날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바로 그건데요. 어쩌면 가장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위해 안전망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 것이요. 조이는 이렇게 타이핑을 했다. 잘못된 믿음 3번째.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다.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비결. 자, 나를 위해 뭔가를 좀 해줄래요? 그냥 당신의 하루 일과를 쭉 이야기해봐요. 평소의 일과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아침에 아파트를 나서서 제일 먼저 뭘 했나요? 헬레나에서 더블샷 라떼를 샀죠. 1년치가 1200달러나 되는 제 라떼요. 그녀가 나직히 말했다. 그리고요. 그가 제도용 연필을 끄집어내 냅킨 위에 간단한 메모를 했다. 라떼만요? 아니면 다른 것도요? 눈썹을 위로 치켜뜨며 조이가 말했다. 아니요, 라떼만은 아니고요. 머핀도 사요. 주로 당근 케이크나 귀리 사과 머핀을 사죠. 뭐든 가장 영양가 있어 보이는 걸로요. 어쨌든 맛도 있어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2달러 75센트군요. 그는 냅킨에 다른 숫자를 적었다. 그리 애용해 주시는 건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다음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떤 것에 돈을 쓰냐 이 뜻이죠? 네, 말해봐요. 전철이요. 몇 달러 나가죠. 정확히 2달러 75센트요. 헨리가 한 손을 저었다. 교통비,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고. 또요? 조이는 아침에 한 일들을 떠올렸다. 가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 그때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서 유기농 과일로 만든 주스를 사 먹어요. 갓 짜낸 신선한 주스요. 그럼 그 가격이 7달러요. 7달러. 헨리가 반복하며 받아 적었다. 그리고요? 점심을 먹죠. 제 상사는 집에서 점심을 싸우고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 먹어요. 그리고 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신이 평소 점심 때 돈을 얼마나 쓰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14달러네요. 헨리가 자신의 메모에서 눈을 뗀 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점심 후는요? 또 있나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했다. 잠깐만요. 생수 한 병 추가요. 1달러 50센트. 순간 헨리가 깜짝 놀라며 와우 하고 말했다.
아주 고급스러운 물이군요. 좋아요. 그는 다시 냅킨에 숫자를 쓴 뒤 그 냅킨을 보기 좋게 펴서 조이한테 보여주었다. 현재까지 얼마나 되나 보죠. 아침 라떼 4.5달러, 머핀 2.75달러, 주스 7달러, 점심 14달러, 생수 1.5달러, 합계 29.75달러. 하루 중 처음 1시간분의 수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떼어두자는 이야기 기억나죠? 그렇게 하면 퇴직할 때 은행에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요. 네, 하루 25달러요. 헨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25달러는 넘었죠? 게다가 우린 아직 당신이 오후에 마신 하프 디카페인 라떼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는 턱으로 조이 앞에 놓인 라떼를 가리켰다. 잘 알겠지만 그거면 미코노스에서 찍은 사진을 살 수 있죠. 그는 냅킨을 집어들어 조이에게 건넸다. 당신의 라떼 효과. 그게 다 쓸모없다는 얘긴 아니에요. 어쨌든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를 들어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거나 출근하면서 과일을 챙겨가지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특히 점심 도시락을 직접 싼다면 매일 쓰는 이런저런 돈의 절반이라도 퇴직 계좌에 넣을 수 있다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상당 금액의 뭉칫돈을 손에 쥘 수 있죠. 조이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부자라는 건가요? 맞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부자예요. 헨리가 되받았다. 사실이에요. 당신은 지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버는 족족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죠. 마치 배수구를 활짝 열어놓고 왜 욕조에 물이 차지 않는지 고민하는 거나 같아요. 아무리 해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만큼 욕조가 차지 않는 거죠. 집에서 쉽게 내려 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사 마시는 커피들, 매일 사 먹는 점심, 생수병, 보지도 않는 추가 케이블 채널 요금, 옷장 안을 가득 채운 입지도 않는 옷들, 안 내도 될 연체료들, 별 생각도 없이 큰 재산으로 자라난 씨앗들을 소소한 것들을 사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라떼 효과를 찾는 건 무언가를 사는 즐거움을 뺏거나 자신을 벌주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바꾸자는 거죠. 그저 조금. 그리고 그 작은 변화로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금액으로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다. 조이는 인사과에 근무하는 데이브를 만났다. 데이브는 조이에게 401k 연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쉬웠다. 데이브는 연금을 어떻게 적립하면 되는지 몇 가지 조언도 해주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그녀는 온라인에 접속해 거래은행에 새로운 저축예금 계좌 2개를 새로 개설했다. 각기 사진 과정 계좌와 모험 계좌라고 이름 붙였다. 곧이어 데이브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급여가 자동으로 당좌 예금 계좌로 빠지도록 하고 또 그 계좌에서 다시 새로 개설한 2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했다. 새로 개설한 2 계좌 모두 납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다. 때가 되면 납금액을 늘릴 거니까. 전날 밤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열차에 오른 조이는
자신이 헨리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저축 계획 외에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배웠는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헨리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목적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헨리처럼 자신 또한 매일 오랜 시간 죽어라 일했지만 그래봐야 자신이 원하는 삶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일단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생각처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했다. 현재 벌고 있는 돈으로 무얼 할 건지만 좀 더 명확히 하면 될 것 같았다. 열차 안에서 그녀는 제시카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스, 멋진 기회를 주어 너무 고마워. 하지만 이번 기회는 그냥 넘기기로 했어. 사실 조이는 자신의 직장에서 행복했고 자신의 일을 사랑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변화뿐이었다. 그녀는 데이브를 만난 뒤 바바라를 찾아가 잠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다. 헨리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한 안식 휴가를 갖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비우고 싶었다. 어쩌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원격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조이의 계획이었다. 바바라는 과연 조이의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과연 조이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조이가 자신의 계획을 다 털어놓자 그녀의 상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뒤 조이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인 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조이가 재촉했다. 내게 중간중간 그림 엽서를 보내야 해요. 그날 밤 조이는 꿈을 꾸었다. 메인주 해안에서 조그만 배에 탄 채 느긋하게 야생 블루베리를 먹고 있었다. 저걸 봐.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할리 아이에투스 레우코케 파루스. 그녀의 아버지가 덧붙였다. 흰머리 수리야. 조이는 한 손으로 이마 앞에 차양을 만들고 위를 올려다 보았다. 구름을 뚫을 만큼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탑 꼭대기 주변을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몸을 동그랗게 구부린 채 뱅뱅 돌고 있었다. 그러다 조이는 잠에서 깼다. 어둑어둑한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녀는 조그만 아파트가 오늘따라 왜 이리 조용하게 느껴질까 의아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꼬박 1분은 걸린 것 같다. 집이 평소보다 특히 조용했던 건 아니었다. 갑자기 조용해진 건 그녀의 머릿속 소음이었다.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무언의 불안감. 그녀의 머릿속 소음은 냉장고 소음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평소 그 소음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 갑자기 전기 차단으로 모든 게 침묵에 휩싸이기 전까지 냉장고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지 않는가. 그녀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어떤 의미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동으로 예금될
그녀의 두 계좌는 개설한 지 12시간밖에 되지 않아 아직 큰 돈이 되었을 리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이제 그 두 계좌가 매달 그리고 매년 저절로 불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저런 불안감들이 거품처럼 펑펑 터져버린 것이다. 조이는 조용히 미소 짓고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아침까지 푹 잘 잤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렇게 개운한 기분을 느껴본 게 대체 얼마만인가 싶었다.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잔 것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유로운 사람처럼 잔 거야.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주는 라떼 효과 3가지.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였습니다. 일하러 가는 건 당신의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러 가는 것이다. 매일 일하는 첫 1시간의 수입은 먼저 당신을 위해 써라. 그리고 자동으로 되게 하라. 마지막은 지금 부자로 살아라 였습니다. 헨리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삶이 부자였습니다. 삶이 부자이기에 그의 내면에는 늘 조용한 기쁨, 만족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사는 것. 사실 돈보다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이에게 라떼처럼 말이죠.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